퇴원을 앞둔 어느 날 자식들이 모두 몰려왔다. 표정들이 심상치 않았다. 엄마, 퇴원하시면 요양원으로 가셔야 해요. 큰아들 정민이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요양원. 왜? 집에는 엄마를 제대로 병간호할 사람이 없잖아요. 간병인 있잖아. 간병인만으로는 부족해요. 24시간 전문 간병이 필요하다고 의사 선생님도. 딸 정희가 거들었다. 의사가 언제 그런 말 했어? 어제 상담받을 때요. 거짓말이었다. 의사는 집에서도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했었다. 나는 단호하게 손을 저었다. 나는 집에 갈 거야. 엄마, 우리가 보호자예요. 우리 의사대로 해야 하는 거예요. 큰아들 정민이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우리가 얼마나 걱정하는데 요양원이 엄마를 위해 모든 게 다 되어 있다고요. 위한다고? 너희들 편한 게 위하는 거지. 나는 소리를 질렀다. 병실이 조용해졌다. 엄마,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너희들이 복도에서 한 말 다 들었어. 요양원에 처박아 두고 유산 빼돌릴 속셈. 다 알고 있다고. 자식들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엄마 그게 뭐야? 변명할 거야? 저희는 정말 엄마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답답하세요? 거짓말하지 마. 나를 저 노친네라고 부르던 너희들이 무슨 염치로? 병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들어왔다. 여기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다른 환자들한테 피해가. 나는 365일을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난다. 관절이 욱신거리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50년 넘게 이렇게 살아왔다. 일을 못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살았다. 재래시장 채소가게. 처음엔 노점에서 시작했다. 바닥에 베니아판 깔고 앉아서 배추, 상추, 무, 양파를 팔았다. 지금은 시장 한쪽에 10평 남짓한 비린내 나는 생선가게가 우리 가게다. 이 사장, 오늘도 일찍 나왔네. 옆에서 야채 파는 박 사장이 인사했다. 우리는 30년 넘게 이웃에서 장사했다. 서로 말은 없어도 새벽 어둠 속에서 가게 불을 켜는 소리만으로도 안부를 확인했다. 여름엔 땀범벅이 되고 겨울엔 손발이 얼어터져도 하루도 빠지지 않았다. 나는 생선을 팔면서도 인심을 많이 썼다. 장사를 오래 하다 보니 눈치가 빨라졌는지 돈이 없어서 망설이는 사람은 그냥 눈에 보였다. 사고 싶은 건 조기였는데 싼 고등어를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고등어 가격으로 조기를 팔았고, 많이 사는 사람은 꽁치 한 무더기를 덤으로 줬다. 아직도 그 시절이 참 그립다. 남편은 그런 나를 못마땅해 했다. 장사가 자선사업이야? 돈도 안 되는 일 왜 해? 아이고, 당신은 몰라. 돈이 없어서 그러잖아. 한두 번도 아니고 번번이 뭐 하는 거야? 하며 남편은 역정을 냈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으론 나도 알고 있었다. 내가 베푼 정성만큼 우리 아이들도 어디선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나 힘들 때 누군가의 따뜻함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었다. 남편이 암으로 쓰러진 건 30년 전이었다. 30년 넘게 담배를 달고 살던 사람이었다. 남편은 암 진단 3개월도 안 되어 세상을 떠났다. 남편은 끝까지 내 손을 잡고 있었다. 순애야, 고생 많이 했다. 무슨 소리야? 나 아직 팔팔해. 당신이나 얼른 털고 일어나서 같이 장사하자. 하지만 남편은 며칠 후 눈을 감았다. 장례식장에서도 나는 울지 않았다. 나는 독해져야 했다. 울 시간이 어디 있어? 내 앞에 남겨진 아이들이 셋이나 되는데. 자식들도 어느 정도 컸지만 대학 등록금 마련하기가 쉽지 않았다. 마냥 울고 있을 수가 없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4년 후 재래시장 한복판에 있던 낡은 상가 건물이 매물로 나온 걸 우연히 알게 되었다. 나는 꼭 사고 싶었지만 당시엔 내겐 큰 무리였다. 자식들이 셋이고
은행 대출에 일수까지 끼고 겨우 손에 넣었다. 나는 확신했다. 지하철이 들어오고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상권이 더 살아날 거라고. 그리고 나는 80살에 일을 그만두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다. 김치를 담가 자식들에게 한 통씩 보내려고 담는 중이었다. 갑자기 세상이 빙글빙글 돌더니 몸에 힘이 빠졌다. 바닥에 주저앉으면서 마지막으로 본 건 흩어진 배추 잎들이었다. 다행히 앞집 김 여사가 찾아왔다가 발견했다. 우리는 서로 문을 잠그지 않고 오가며 사는 친구였다. 오늘 김치 담근다고 미리 말했던 터라 같이 김치 담아서 한 접시 얻어먹겠다고 통 하나 가지고 오라고 했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니 내가 쓰러져 있었다고 했다. 김 여사가 다급하게 119를 불러줬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다. 수술은 잘 되었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큰 문제는 없지만 뇌출혈이라는 게 나이를 생각하면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의사가 자식들에게 설명하는 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의식은 있었지만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다. 입도 제대로 안 열렸다. 엄마, 괜찮으세요? 엄마. 큰아들 정민이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뭔가 다급함보다는 의무감이 느껴졌다. 입원 3일째, 나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겼다. 자식들이 모두 모였다. 평소에는 명절에도 잘 오지 않던 자식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갑자기 효자, 효녀가 됐다. 엄마, 몸은 좀 어떠세요? 딸 정희가 물었다. 엄마, 병원비는 걱정 마세요. 저희가 다 처리할게요. 작은아들 정호가 다정하게 말했지만 어제 간병비 때문에 형 누나와 싸웠다는 걸 간병인 아주머니한테 들었다. 가장 가관이었던 건 큰아들 정민이었다. 어느 날 퇴근길에 늦게 들려서는 엄마, 혹시 통장이나 도장 같은 거 어디 보관하고 있어요? 병원비도 내야 하고 이런저런 들어갈 게 꽤 되는데? 아직 몸도 제대로 회복 안 된 상황에서 통장 이야기부터 꺼냈다. 나는 입이 제대로 안 열려서 겨우 고개만 저었다. 엄마 미리 알려줘야지 내가 대처할 수 있어요. 말을 못하겠으면 글씨는 쓸 수 있어요? 글씨, 나는 또 고개를 저었다. 아, 그렇구나. 그럼 나중에 몸 좀 나아지시면 천천히 얘기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표정이 영 못마땅해 보였다. 5일째 되던 날 간병인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였다. 복도에서 자식들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병실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다 들렸다. 형, 엄마 명의로 된 게 얼마나 될 것 같아? 작은아들 정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내 건강 걱정은 한마디도 없이 바로 본론이었다. 글쎄, 상가 건물만 해도 지금 시세로 3, 40억은 넘을 거야. 아파트까지 합치면. 큰아들 정민이가 계산기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와, 생각보다 많네. 그럼 우리 셋이서 나눠 가져야 하는 거잖아. 작은아들 정호의 목소리가 들뜬 것 같았다. 야, 그게 그렇게 간단한 줄 알아? 상속세도 내야 하고, 절차도 복잡하고. 그래도 오빠가 제일 일찍 결혼해서 엄마 돈도 많이 썼잖아. 미리 받은 것도 다 계산해야지. 딸 정희가 견제구를 날렸다. 뭔 소리야? 나는 엄마한테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들였어. 결혼 자금이며 다 내가 알아서 했고. 에이, 그때 그 돈이 얼마나 된다고 그래? 엄마가 혼자 벌어서 우리 셋 다 키우고 대학까지 보낸 거잖아. 어쨌든 내가 맞으니까 상속 관련해서는 내가 주도적으로. 오빠, 너무 욕심 많은 거 아니야? 딸 정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욕심. 야, 그동안 엄마 병원 모시고 다닌 게 누구야? 명절 때마다 챙긴 게 누구고? 그러면서 은근히 엄마한테 용돈도 받아갔잖아. 그것 때문에 하는 척한 거고. 가게 어렵다고 몇 천만 원씩 몇 번씩이나. 무슨 소리야? 그런 돈을 내가 언제 가져갔어? 오빠 솔직히 말해. 그 정도는 나도 알고 있는 사실이야.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이게 죽을라고! 자, 형도 누나도 진정해.
어차피 내가 혜택을 제일 못 받았어. 형이랑 누나는 그래도 매번 몇 천씩이라도 앞으로 주고 뒤로 몰래도 많이 받았잖아? 나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 그런 것도 다 감안해서 상속받아야 해. 작은 아들 정호가 끼어들었다. 너는 그동안 엄마 얼굴 보러 온 게 몇 번이나 돼? 그거야 회사가 바쁘고 해서 그렇지. 마음으로는 항상 생각하고 있었어. 마음으로? 야, 진짜 웃기네! 그 다음 날 간병인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르신, 자식들이 어제 복도에서 좀 시끄럽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혹시 들으셨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아이고, 요즘 자식들이 그래요. 부모님 건강보다 돈 걱정을 먼저 하더라고. 저도 애들 둘 키우는데 우리 애들도 나중에 그럴까봐 걱정돼요. 하긴 저는 그럴 돈도 없지만요. 간병인 아주머니는 50대 후반의 여성으로 20년 넘게 간병일을 해왔다고 했다.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다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어르신, 아직 몸도 회복 안 됐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고마운 말이었지만 이미 내 마음은 산산조각이 나고 있었다. 나는 그날 밤 머릿속으로 내가 가진 것들을 정리했다. 재래시장 상가 건물 현재 시세 약 30억 원, 거주 중인 아파트 약 10억 원, 각종 예금 약 3억 원, 기타 주식, 적금 등 약 2억 원. 총 45억 원 정도 됐다. 평생 악착같이 모은 돈이었다. 하루에 커피 한 잔도 아껴가며 옷 한 벌도 제대로 사입지 않고 모은 돈이었다. 그런데 내 자식들은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엄마가 죽으면 자동으로 자신들 몫이 된다고. 아니야. 그렇게 쉽게 줄 순 없어. 내가 평생 모은 것이 저 아이들에겐 그냥 계산기에 찍힐 숫자일 뿐이었구나. 그래서 결심했다. 이 돈 절대 내 자식들에겐 안 줄 것이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며칠 후 오랜 친구인 최 변호사가 병문안을 왔다. 우리는 같은 동네에서 자란 친구로 그녀는 늦게 공부해서 변호사가 된 케이스였다. 순애야, 몸은 좀 괜찮아? 그럭저럭 근데 최변, 나 할 얘기가 있어. 자식들이 했던 말들을 전했다. 최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아이고, 요즘 그런 일이 진짜 많아. 부모가 살아있을 때는 안 보이다가 유산 때문에 형제끼리 싸우는 경우도 허다해. 참 슬픈 일이야. 최변, 나 유원장 쓰고 싶어. 유원장? 내 돈, 저 자식들한테 주고 싶지 않아. 다른 곳에 쓰고 싶어. 최 변호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그건 내 권리야. 순애야. 내가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인데 내가 원하는 곳에 쓸 권리가 있어. 근데 정말 확실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확고해. 저 자식들은 내가 장사하고 힘들 때는 안 찾아봤어. 어릴 때부터 비린내 나는 엄마가 창피하다고. 평생을 나를 무시한 게 내 자식들이야. 돈 필요할 때만 나를 찾았어. 이제 와서 돈 계산만 하고 있어. 그런 자식들한테 줄 이유가 없어.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큰아들 정민이가 들어왔다. 엄마, 누구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순애 친구예요. 최 변호사가 인사했다. 아, 그러시구나. 엄마, 몸은 좀 괜찮으세요? 응, 나는 짧게 대답했다. 큰아들 정민이는 잠깐 최 변호사를 의심스럽게 쳐다보더니 밖으로 나갔다. 최 변호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순애야, 조심해야겠어. 저 표정 보니까 뭔가 눈치채는 것 같은데. 나도 그 생각이었다. 앞으로는 더욱 조심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엄마, 몸은 좀 괜찮으세요? 다음 날 큰아들이 또 왔다. 그런데, 엄마, 혹시 통장이랑 도장은 어디 보관하고 계세요? 제가 좀 정리해 드릴게요. 또 시작이었다. 나는 모른 척했다. 나는 고개만 저었다. 아니,
병원비도 처리해야 하고 각종 관리비 같은 것들도 자동이체로 해놓으면 편하잖아요. 그럴듯한 이유를 댔지만 나는 끝까지 모른 척하고 고개를 저었다. 큰아들 정민이의 얼굴이 살짝 굳었다. 왜요? 날짜 지나면 연체료 내야 하는데. 그럼 제가 좀 찾아볼게요. 안 돼 하지 마. 나는 단호하게 손사래를 쳤다. 하지만 엄마 혼자서는 안 된다고요.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아플 때는 자식들한테 기대기도 해야지. 언제까지 혼자서 다 가능할 줄 아세요? 아니 하지 마. 큰아들 정민이가 물러섰다. 하지만 그 눈빛이 영 못마땅해 보였다. 며칠 후에는 딸 정희가 왔다.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다. 엄마, 이거 좀 봐주세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에요. 제가 떼왔어요. 딸을 올려다봤다. 아니, 혹시 모르잖아요. 누가 엄마 명의를 도용할 수도 있고 정리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도 안 되는 핑계였다. 엄마, 여기 보세요. 재래시장 상가 건물이랑 여기 아파트 맞죠? 서류를 펼쳐서 하나하나 짚어가며 확인했다. 마치 재산 목록을 점검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엄마, 혹시 다른 은행에 예금 같은 것도 있어요? 나는 또 딸을 쳐다봤다. 딸은 고개를 저으며 아니, 별 뜻은 없고 나중에 상속세 계산할 때 필요할 수도 있고. 상속세?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무슨 상속세 얘기야?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아, 엄마 미리 준비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딸 정희는 당황하며 변명했다. 가장 가관인 건 막내 작은 아들 정호였다. 어느 날 비싼 보청기를 사가지고 왔다. 엄마, 이거 써보세요. 요즘 귀가 좀 어두우신 것 같아서. 내가 언제 귀가 어둡다고 했는가?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엄마가 요즘 기억력이 깜빡깜빡하신 것 같아서요. 사실 내 귀는 멀쩡했다. 오히려 저 아이들이 복도에서 속삭이는 소리까지 다 들을 정도로 정상이었다. 하지만 작은 아들 정호는 끝까지 보청기를 채우려고 했다. 엄마, 한 번만 해보세요. 정말 좋다고 하던데. 나는 손사래를 세차게 쳤다. 에이, 왜 그러세요? 엄마 귀가 잘 안 들리니까 치매 증상이 있지. 그래서 보청기는 필수예요. 필수. 봐, 엄마 생각하는 건 나밖에 없어. 형하고 누나는 자기 자신들밖에는 몰라. 이기적이고. 그때 깨달았다. 이 아이는 왜 내게 보청기를 못 채워서 난리일까? 알 수가 없었다. 이 아이들은 나를 바보로 알고 있구나. 내가 죽은 척 누워만 있지만 평생을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사람이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었다. 엄마, 몸은 괜찮으세요? 간병인이 잘해주시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5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 그나마도 와서는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아들, 딸이 이렇게 자주 와서 안부 묻는 것 봐요. 효자, 효녀들이네요. 간병인이 부러워했지만 나는 씁쓸했다. 저들의 진짜 속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 달쯤 후 막내 아들 정호가 큰아들 정민이와 함께 왔다. 둘이 복도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또 들렸다. 형, 저 노친네 왜 아직 저러고 있는 거야? 그러게, 얼마나 고집이 세고 욕심이 똥창인지 단 하나를 안 내놓잖아. 무슨 말을 해도 안 돼. 먹히지를 않아. 와, 진짜 즐기다 즐겨. 시간 오래 걸리면 어떡해? 정호의 목소리가 초조해 보였다. 걱정 마라. 어차피 1등급 나올 테니까. 퇴원하면 요양원에 데려다 놓으면 돼. 요양원? 응. 그럼 우리도 편하고 비용도 덜 들고. 그럼 요양원은 자주 다닐 필요도 없어. 그리고 요양원에 조용히 계시다가 가시게 해야지. 요양원. 그 말을 들은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나를 요양원에 처박아 둘 생각이었구나. 그런데 형, 노친네 요양원 보내놓고 집을 뒤져봐야겠어. 신분증이랑 인감 어디 있는지 미리 알아둬야 할 것 같아. 형, 우리 둘이 반반하자. 반반. 야, 요즘은 딸도 권리 있어. 아, 그럼 3등분. 그런 건 나중에 생각하고
우선 유언장부터 작성해 놓자. 우리가 먼저 손 써서. 유언장을 우리가 그게 가능해? 가능하지. 인감 도장만 있으면 돼. 유언자 아니더라도 증여 계약서를 작성해서 우리 앞으로 명의 이전해 놔도 되고. 나는 침대에서 몸이 벌벌 떨렸다. 저들이 내 명의로 가짜 유언장까지 만들 생각이었다. 그리고 갑자기 간병인에게 큰아들이 뭔가 물어보는 소리가 들렸다. 아니요. 아직 못 알아냈어요. 그런데 사장님 어머님 말씀 잘 하실 수 있는데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정말요. 네, 저한테는 한마디씩 하시거든요. 그런데 사장님들께는 말씀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동 같은 건 시키지 마세요. 그리고 다른 변동사항 있으면 바로바로 연락 주세요. 나는 소름이 끼치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간병인까지 매수를 한 거였어? 나는 곁에 믿을 사람이 없었다. 하지만 나는 아직은 모르는 척해야 했다. 다음 날 나는 어제 간병인이 이르는 걸 들은 터라 떠듬떠듬 말했다. 아들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놀라는 눈치였다. 엄마 소지품 정리 좀 하려고 서랍이랑 좀 어수선한 것 같아서. 한참을 뒤지더니 본색을 드러냈다. 엄마, 근데 신분증이랑 도장은 어디 놨어요? 왜? 아니, 혹시 분실될까봐 안전한 곳에 보관해드리려고요. 내가 알아서 할게. 하지만 엄마 불편하잖아요. 걱정 마. 사실 나는 며칠 전에 미리 스님에게 부탁해서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스님에게 맡겨뒀다. 최 변호사의 조언이었다. 어디 있는지라도 알려주세요. 나중에 급할 때. 급하면 내가 가져올게. 결국 둘은 빈손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서 눈을 감고 생각했다. 누구 하나 내 건강은 물어보질 않네. 뇌출혈로 쓰러진 지 2달이 다 되어가지만 자식들 중 누구도 내 몸이 어떤지, 아픈 곳은 없는지, 약은 제때 먹고 있는지 묻지 않았다. 오직 재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 통장이 어디 있는지, 부동산은 얼마나 되는지, 신분증과 도장은 어디 보관하는지만 관심 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나를 요양원에 처박아 두고 내 명의로 가짜 유언장까지 만들려고 한다. 내가 이 아이들을 이렇게 키웠나? 어릴 때는 그렇지 않았다. 큰아들 정민이는 공부도 잘하고 착했다. 딸 정희는 활발하고 밝았다. 작은아들 정호는 귀엽고 순수했다.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을까? 아니면 원래 이런 아이들이었는데 내가 몰랐던 걸까? 그래, 비린내 나는 엄마를 무시할 때는 사춘기라서 그럴 거야. 힘든 일이 있었을 거야 하며 내 자식들을 생각했던 내가 문제였구나. 평생 이 아이들을 위해 살았는데 내가 이 나이까지 고생한 게 모든 게 이 아이들을 위해서였다.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나는 이제 그냥 돈 덩어리였다. 빨리 죽어서 유산을 남겨야 할 텐데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걸림돌이었다. 그럼 나도 이제 생각을 바꿔야겠어.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내 돈은 절대 저들 손에 들어가게 하지 않겠다. 내가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을 내 건강은 관심도 없고 돈 계산만 하는 자식들한테 줄 이유는 없다. 간병인은 내 표정을 보고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아마 눈치채고 있을 것이다.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닐 테니까. 어르신, 좀 더 주무세요. 간병인이 나가고 나서 나는 다시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서는 이미 계획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간병인이 하루 외박한다고 간다고 했다. 나는 스님에게 전화를 했다. 최 변호사한테 연락해서 내일 병원으로 오라고 해. 단, 우리 애들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돼. 이모 알았어요. 그런데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으세요? 응. 중요한 일이야. 다음 날 저녁 자식들이 모두 돌아간 후 최 변호사가 왔다. 순애야,
몸은 좀 어때? 병문안 자주 못 와서 미안해. 앉아봐. 할 얘기가 있어. 최 변호사는 의자를 침대 가까이 끌어당기고 앉았다. 지난번에 얘기했던 유 원장. 정말 쓰고 싶어. 정말 확실한 거야? 응. 완전히 확실해. 나는 지난 몇 주 동안 겪었던 일들을 자세히 말해줬다. 통장을 찾으려 했던 일, 신분증과 도장을 뒤진 일, 가짜 유언장을 만들려 했던 일, 가짜 증여 계약서까지 쓰려고 한다는 얘기까지. 최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아이고, 정말 심하네.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 제 자식에겐 단 1원도 주지 말 것. 그 대신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수님이한테 전 재산을 상속하고 싶어. 수님이 응. 김수님. 20년 넘게 우리 집에서 장사를 도와준 그 아이. 남편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서 장사할 때 장사가 정말 잘 되고 손님들이 끊이지 않자 혼자서 장사를 하면서 정말 힘들어서 월급이 나가더라도 직원을 한 명 뽑아야 하나 하고 생각 중일 때 만난 게 수님이었다. 고아원에서 나와 오갈 데 없고 돈도 없어서 추운 겨울 시장 안 슈퍼에서 호빵 하나를 훔쳐 먹다가 들킨 아이였다. 얼굴은 새파랗고 손은 떨고 있었다. 슈퍼 주인에게 봉변을 당하고 있는 걸. 나는 선뜻 호빵 가격을 지불하고 우리 가게에 데려다가 밥 먹여줬더니 가끔 배고플 때는 또 가게에 들렀었다. 그때 수님은 가 20살 된 나이였다. 부모 없이 고아원 앞에 버려졌던 아이. 그렇게 한 번이 2번 되고 3번 되니 수님은 고맙다며 가게 일손을 거들어 주었다. 눈썰미도 있고 야무져서 그때부터 가게에서 일을 시켰고 작은 지하셋방을 얻어주면서부터 우리 가게에서 20년 넘게 일하게 되었다.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었다. 수님이는 정말 부지런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몸이 아파도 나왔다. 수님아, 오늘은 좀 쉬어. 너 감기가 심하잖아. 괜찮아요. 이모 제가 쉬면 이모가 힘들잖아요. 아이고, 왜 저렇게 고집을 부려? 몸 축나는지 모르고. 이모. 고마워. 이모.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서.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내 자식들보다 이 아이가 더 나의 가족이구나. 나는 가게를 정리하면서 수님에게 해보라고 넘긴 지 올해로 2년째다. 이모. 이제 어떻게 해요? 이모 없으면 저도 여기서 장사 못하는데. 왜 못해? 너 혼자도 충분히 할 수 있어. 이모. 수님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이모가 이렇게까지 해주시는데 제가 뭘로 보답을 해요? 보답은 무슨 그냥 건강하게 살아. 그게 제일 큰 보답이야. 요즘도 수님이는 계속 혼자서 가게를 지키고 있다. 내가 쓰러지고는 수님이가 제일 걱정했다. 이모가 없으면 내가 잘 지키고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건강만 회복하라고 했다. 내가 쓰러지기 전까지 모든 일을 수님이가 도맡아서 했다. 수님이는 나를 자식 이상으로 계속 챙겨줬다. 이모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그래서 자식들은 수님이를 경계하고 싫어한다. 수님아, 넌 장사도 바쁠 텐데 왜 자꾸 와? 이모 혼자 계시니까 걱정되잖아요. 내가 아플 때는 더했다. 감기에 걸렸다고 하면 죽을 끓여서 가져오고 무릎이 아프다고 하면 파스를 사다 주면서 하루 종일 얼음찜질 온찜질을 해줬다. 이모. 병원 같이 가요. 괜찮다고 했잖아. 그래도 혼자 가시면 안 돼요. 단 한 번을 혼자 가게 두지를 않았다. 결국 병원까지 따라와서 진료실 앞에서 기다렸다. 내 자식들이 연락도 안 할 때 수님이는 매일 전화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집에 들러 나를 챙겼다. 약은 챙겨 드셨고요. 날씨가 추운데 따뜻하게 하고 주무세요. 감기 걸리면 고생해요. 이모, 이 장판은 몸에 좋대요. 이모 가스비 나간다고 보일러 안 켜잖아요. 그러다가 감기 걸리면 몸축 나고
돈 더 들어가니까 이 장판이라도 꼭 켜고 주무세요. 순이미는 세심한 것까지 나에 관한 일이라면 다 챙기고 따졌다. 야채, 과일, 단백질 나이 들어서 못 먹으면 안 된다면서. 떨어지지 않게 내 냉장고를 매일 와서 들여다보고 쟁여준다. 그래서 자식들보다 순이미가 나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이 잘 알고 있다. 사소한 것 같지만 이런 관심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다. 자식들은 명절에도 안 오는데 순이미는 20년을 일상을 함께했다. 내가 뇌경색으로 쓰러졌을 때도 제일 먼저 달려온 건 순이미였다.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자식들보다 먼저 본 얼굴이 순이미였다. 이모 고마워. 정말 고마워. 깨어나줘서 고마워. 순이미가 펑펑 울면서 내 손을 잡았다. 순임아, 넌 어떻게 알고? 김 여사님이 연락 주셨어요. 이모, 정말 놀랐어요. 그날부터 순이미는 매일 병원에 왔다. 자식들은 돌아가면서 눈도장만 찍고 갔는데 순이미는 진짜 간병을 했다. 이모, 죽 끓여왔어요. 드실 수 있어요? 물 좀 드릴까요? 혹시 아픈 곳 없어요? 하면서 온몸을 주물러 주었고, 누워있으면 혈액순환 안 되면 큰일이라면서 꼼꼼하게 손가락 발가락까지 주물렀다. 자식들이 재산 얘기만 할 때 순이미는 정말 내 건강을 걱정했다. 그래서 순임이한테 전 재산을 상속하고 싶어. 최 변호사에게 말했을 때 그녀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순애야, 정말 괜찮겠어? 자식들이 가만 안 있을 텐데. 상관없어. 내 돈이야.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 거야. 하지만 금액이 금액인데. 최변, 그 아이는 20년 동안 내 곁에 있어줬어. 남편도 없고 자식들도 하나 안 찾아올 때 묵묵히 나를 챙겨주고 위해주고 힘들 때 아무 말 없이 옆에 있어준 사람이야. 최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정식으로 유언장을 작성하자. 법적으로 문제 없게. 그래, 그리고 하나 더 부탁이 있어. 순임이한테는 내가 죽기 전까지는 말하지 말아줘. 그 아이가 부담스러워 할까봐. 그렇게 나는 정식으로 유언장을 작성했다. 나 이순애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내 모든 재산은 김순임에게 상속한다. 자식들에게는 단 1원도 주지 않는다. 서명을 할 때 손이 떨렸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이것이 내가 내린 최선의 결정이라고 생각했다. 퇴원을 앞둔 어느 날 자식들이 모두 몰려왔다. 표정들이 심상치 않았다. 엄마, 퇴원하시면 요양원으로 가셔야 해요. 큰아들 정민이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요양원. 왜? 집에는 엄마를 제대로 병간호할 사람이 없잖아요. 간병인 있잖아. 간병인만으로는 부족해요. 24시간 전문 간병이 필요하다고 의사 선생님도. 딸 정희가 거들었다. 의사가 언제 그런 말 했어? 어제 상담받을 때요. 거짓말이었다. 의사는 집에서도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했었다. 나는 단호하게 손을 저었다. 나는 집에 갈 거야. 엄마, 우리가 보호자예요. 우리 의사대로 해야 하는 거예요. 큰아들 정민이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우리가 얼마나 걱정하는데 요양원이 엄마를 위해 모든 게 다 되어 있다고요. 위한다고? 너희들 편한 게 위하는 거지. 나는 소리를 질렀다. 병실이 조용해졌다. 엄마,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너희들이 복도에서 한 말 다 들었어. 요양원에 처박아 두고 유산 빼돌릴 속셈 다 알고 있다고. 자식들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엄마 그게 그게 뭐야? 변명할 거야? 저희는 정말 엄마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답답하세요? 거짓말하지 마. 나를 저 노친네라고 부르던 너희들이 무슨 염치로? 병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들어왔다. 여기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다른 환자들한테 피해가. 간호사님, 저희 엄마가 요양원 가는 걸 거부하시는데 큰아들 정민이가 간호사에게 호소했다. 어르신, 자식분들이 이렇게 걱정하시는데. 간호사님, 제가 의사 선생님께 직접 물어볼게요. 나는 간호사를 불러 세웠다. 주치의가 왔다.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선생님, 저 꼭 요양원에 가야 해요. 요양원요? 누가 그런 말씀을? 의사가 자식들을 쳐다봤다. 저희가 집에서 간병하기 어려워서요. 딸 정희가 설명했다. 하지만 어르신 상태로는 집에서도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보호자분들의 의견이 중요하지만 선생님, 저는 절대 요양원에 가지 않겠어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어르신 의사가 그렇게 확고하시면 환자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의사의 말에 자식들이 당황했다. 하지만 선생님, 집에서 응급 상황이 생기면 어떡해요? 응급 상황은 요양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익숙한 환경에서 편안하게 지내시는 게 회복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선생님! 큰아들 정민이가 목소리를 높였다. 저희는 보호자로서 엄마 안전을 위해 보호자분들 의견도 중요하지만 환자 본인이 명확한 의사 표현이 가능한 상태에서는 본인 의사를 우선해야 합니다. 의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자식들이 복도로 나가서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이상해요. 의사가 왜 우리 편이 안 되는 거야? 뭔가 엄마가 미리 손을 쓴 것 같은데. 돈 줬나? 간호사들이 나와서 조용히 하라고 했지만 자식들은 계속 떠들었다. 저기요! 병원 측에서 환자 보호자 의견을 무시할 수 있는 거예요? 큰아들 정민이가 간호사에게 따졌다. 죄송하지만 환자분이 의식이 명료하신 상태에서는. 아니, 81세 노인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요즘 깜빡깜빡하면서 치매 증상도 있었다고요? 이순애님 치매도 아니고 인지 능력에 문제가 없으십니다. 인지 능력? 아까 보셨잖아요. 갑자기 소리 지르고 난동 부리고. 딸 정희가 끼어들었다. 그건 정당한 의사 표현이었어요. 정당한 의사 표현이라고요? 참 미치겠네. 작은아들 정호도 가세했다. 보호자분들, 다른 환자들에게 피해가 되니까 조용히 해주세요. 간호사 저희 엄마가 혼자 집에 계시면 위험하다고요? 병원에서 책임질 거예요? 보호자분들이 그렇게 걱정되시면 집에서 더 세심하게 돌봐드리시면 되지 않을까요? 저희는 바쁘다고요? 일도 해야 하고! 결국 보안 요원까지 올라왔다. 여기서 큰 소리 내시면 안 됩니다. 뭐야! 우리가 무슨 잘못했다고! 우리는 엄마 걱정해서 하는 얘기인데! 큰아들 정민이가 보안 요원에게까지 소리를 질렀다. 그날 오후 의사는 나에게 말했다. 내일 퇴원하세요. 준비는 되셨어요? 네, 충분히 회복됐어요. 그럼 퇴원 수속 밟아드릴게요. 그런데 어르신, 네, 자식분들과 관계가 좀 어려우신 것 같은데 괜찮으실까요? 괜찮아요. 저한테는 다른 가족이 있어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집에서 무리하지 마시고 몸에 이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 오세요. 네, 고마워요. 자식들은 마지막까지 요양원을 주장했지만 나는 끝까지 거부했다. 엄마!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책임 안 져요! 좋아 책임지지 마. 애초에 책임질 생각도 없었잖아. 그러니까 퇴원 전에 하라고 했잖아. 왜 꾸물거리다가 일을 이렇게 만들어? 맞아. 그런 건 미리 손 써서야 되는데. 자식들이 화를 내며 병원을 떠나면서 나눈 말이다. 간병인이 택시를 불러서 집까지 데려다 줬다.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익숙한 냄새가 났다. 내 집 냄새였다. 어르신, 어서 들어가세요. 간병인이 짐을 들어다 놨다. 나는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를 밀고 집 안으로 들어왔다. 고마워요. 그런데 나 전화 한 통만 하고 싶어. 네, 그러세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순임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순이마. 나야. 이모. 목소리가 왜 그래요? 어디서 전화하세요? 집에서
퇴원했어. 퇴원요? 언제요? 가족분들은요? 순임아, 나 지금 혼자야. 전화기 너머로 순임이가 놀라는 소리가 들렸다. 혼자요?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순임아, 올 수 있어? 지금요? 네, 바로 갈게요. 몸도 마음도 지쳤다. 30분도 안 되어서 현관 비번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 이모, 순임이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다. 뛰어온 모양이었다. 이모, 왜 혼자 계세요? 아들분들은 어디 가셨어요? 순임이가 내 얼굴을 살피며 물었다. 순임아, 나는 그동안 참고 있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이모, 왜 울어요? 어디 더 안 좋아요? 순임이가 당황하며 내 곁에 앉았다. 아니야. 그냥 내가 와줘서 고마워서. 이모, 무슨 일 있었죠? 말씀해보세요. 나는 순임이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말했다. 자식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던 일, 병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순임이는 들으면서 울었다. 이모, 어떻게 그런 일이. 순임아, 나는 괜찮아. 정말 괜찮아. 이모, 이제부터는 걱정 마. 내가 있잖아. 순임이가 내 손을 꼭 잡았다. 저는 평생 이모 곁에 있을게요.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혼자 두지 않을게요. 그 순간 나는 정말로 괜찮다고 생각했다. 내게는 진짜 가족이 있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연결된 진짜 가족이. 퇴원 후 일주일도 안 되어서 자식들의 방문이 시작됐다. 처음에는 하루 걸러 하루 그러다가 매일 번갈아 가며 왔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우리가 가족이에요. 월요일에는 큰아들 정민이가 왔다. 왜 자식들을 두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을 두둔하고 나서세요? 순임이는 남이 아니야. 20년 알았다고 가족이에요? 엄마, 혈육이 따로 있는데 엄마 자식들이 셋이나 된다고요? 혈육. 그 혈육들이 날 요양원에 처박으려 했잖아. 그건 엄마를 위해서지. 몸도 마음도 다 편하게 계시고 고급으로 케어도 받으시고 왜 자식들이 생각해서 해주는데 그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멀쩡한 자식들 왜 이상한 놈들로 만드냐고요? 그만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다음 날은 딸 정희가 왔다. 엄마, 수님 씨 너무 가깝게 지내지 마세요. 집도 절도 없이 혼자 떠도는 고아잖아요. 그런 사람을 뭘 믿고 집에 함부로 들이세요? 순임이는 내가 부탁했어. 나 혼자 있기 힘드니까. 그럼 간병비는 얼마나 줘요? 그런 거 내가 왜 알아야 돼? 엄마 돈이 새어나가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어요. 또 다음 날은 작은 아들 정호가 왔다. 엄마, 형이랑 누나가 뭐라고 해도 저는 엄마 편이에요. 가장 교활한 방법이었다. 그러니까 저한테만은 뭐든 미리 말해주세요. 뭘 말해? 뭐든 엄마가 힘든 거요. 어차피 엄마는 저를 제일 사랑하시니까. 자식들은 나뿐만 아니라 순임이도 괴롭혔다. 김수님 씨죠? 큰아들 정민이가 순임이가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을 막아섰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엄마한테서 돈 받고 계시죠? 간병비 받지 않고 있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공짜로 할 리가 없잖아요. 정말이에요. 저는 그냥 들어보세요. 수님 씨. 우리 엄마는 치매 초기예요. 판단력이 흐려져서 이상한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이모는 멀쩡하세요. 겉으로는 그래 보여도 속으로는 많이 아프세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상한 말씀 하시더라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순임이가 집에 와서 떨면서 말했다. 이모, 아드님이 저한테 이상한 말을. 뭐라고 했어? 순임이가 말해준 내용을 듣고 나는 화가 났다. 순임아, 그런 말 듣지 마. 저것들은 지금 미친 거야. 하지만 이모, 제가 여기 있으면 이모만 더 힘드실 것 같아요. 뭔 소리야? 내가 없으면 나는 어떡해? 이모, 순임아, 내가 없으면 저 자식들이 이 정도로 끝나겠어? 나를 가만히 안 두겠지. 순임이가 울었다. 이모, 저는 절대 안 떠나요, 절대로.
어느 날 밤 나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다. 누군가 집안을 뒤지는 소리였다. 누구야? 엄마, 저예요. 큰아들 정민이의 목소리였다. 뭐 하는 거야? 몇 시인데? 엄마 약 찾고 있어요. 혈압약이 어디 있어요? 거짓말이었다. 혈압약은 거실 테이블 위에 있었다. 거실에 있잖아. 아, 여기 있네요. 큰아들 정민이가 나가고 나서 나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에 확인해 보니 역시였다. 순임아, 내 가방 좀 가져다 줘. 가방을 열어보니 신분증과 도장이 없어졌다. 이상하네 여기 있었는데. 이모, 뭘 찾으세요? 신분증이랑 도장이 어제까지 여기 있었는데. 순임이도 같이 찾아봤지만 없었다. 이모, 혹시 다른 곳에 두셨을까요? 아니야. 분명히 여기 있었어. 그때 깨달았다. 어젯밤 큰아들 정민이가 가져간 것이다. 순임아, 최 변호사님한테 전화해줘. 네, 긴급하다고 하고. 최 변호사가 오후에 왔다. 준혜야, 무슨 일이야? 최변, 신분증이랑 도장을 도둑 맞았어. 뭐? 큰아들 정민이가 가져간 것 같아. 그럼 위험해. 혹시 증여나 명의 변경을 시도할 수 있어. 그래서 전화한 거야. 어떻게 해야 해? 다행히 우리가 미리 조치해뒀잖아. 지난달 최 변호사의 조언으로 나는 미리 법적 조치를 취해뒀다. 모든 재산에 대해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둔 것이다. 내 동의 없이는 절대 증여나 매매가 불가능하도록. 그리고 은행에도 연락해서 도장 재발급 신청하자. 기존 도장은 무효화시키고. 그렇게 할 수 있어? 당연하지. 도난 신고하면 돼. 우리는 바로 경찰서에 도난 신고를 했다. 그리고 은행에 가서 도장을 재발급받고 기존 도장은 사용 정지시켰다. 일주일 후 큰아들 정민이가 화를 내며 집으로 왔다. 엄마, 뭘 하신 거예요? 뭘? 증여 절차가 안 된다고 하잖아요. 역시 시도했구나. 당연하지. 내 도장 도둑질해서 뭘 하려고 했는데. 도둑질이 아니라 보관해드린 거예요. 보관. 허락도 안 받고. 엄마, 그 처분금지 얼른 푸세요. 이 도둑놈의 새끼야. 내가 인간이야. 정신 차리고 너 힘으로 세상 살아갈 생각해. 엄마, 부모라고 대접해줬더니 막가자는 거예요? 내 재산이야. 내가 어떻게 하든 내 마음이지. 큰아들 정민이가 이를 갈았다. 엄마, 후회하실 거예요. 후회는 내가 할 거야. 순이미는 생선가게는 직원에게 맡기고 나를 전담으로 돌봐줬다. 이모, 아침 드세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아침을 차려줬다.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나물 반찬들로 건강에 안 좋다고 간도 슴슴하게 하고. 순임아,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이모, 저는 이모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제가 이모를 돌볼 차례죠. 순이미의 간병은 정말 극진했다. 이모, 오늘도 말하기 연습해요. 매일 30분씩 발음 연습을 시켰다. 뇌경색 후유증으로 혀가 잘 돌아가지 않고 말이 어눌했는데 순이미가 끈기 있게 훈련을 시켜줬다. 잘하셨어요. 이제 문장으로 해볼까요? 정말 잘하세요. 처음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운동도 매일 시켰다. 이모, 손목 운동해요. 이렇게 돌리시고 다리도 움직여야 해요. 이렇게. 혼자서는 일어날 수도 없었고 말도 제대로 못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이모, 오늘 날씨 좋은데 공원 나갈까요? 좋아. 나는 휠체어를 타고 아파트 단지 공원에 산책을 나간다. 순이미가 휠체어를 밀어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다. 벤치에 앉아서 사람들을 구경하는 것도 재미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 강아지 산책시키는 사람들, 운동하는 어르신들. 이모, 걷기 연습도 해볼까요? 그래. 제 손 잡으세요. 순이미는 내 손을 앞에서 맞잡고 뒤로 걸으며 걸음 연습을 시킨다.
이제는 보행기를 잡고 조금씩 걸을 수 있다. 처음에는 몇 발자국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공원 한 바퀴를 걸을 수 있다. 이모, 정말 대단하세요.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잖아요. 다 내 덕분이야, 순임아. 정말 그랬다. 순임이가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침대에 누워만 있었을 것이다. 저녁에는 같이 요리를 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직접 한다. 이모, 파 써세요. 이렇게 네, 잘했어요. 간단한 것이지만 내가 직접 요리에 참여한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밤에는 같이 드라마를 보거나 이야기를 나눈다. 이모, 내일은 뭐 하고 싶으세요? 시장에 가볼까? 좋아요. 오랜만에 시장 구경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다. 자식들은 여전히 가끔 와서 협박하지만 이제는 무섭지 않다. 순임이가 곁에 있고 법적으로도 모든 조치를 다 해뒀으니까. 오히려 불쌍하다. 저들은 돈만 보고 정작 중요한 것들을 다 놓치고 있으니까. 나는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인 것 같다. 요즘 나는 자주 생각한다. 만약 그때 병실에서 자식들이 하는 말을 듣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겨우 의식만 차린 상태에서 그들의 진짜 속마음을 알지 못했다면? 아마 지금쯤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요양원에 처박혀서 혼자 쓸쓸히 죽었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집에 혼자 있다가 아무도 모르게 쓰러져서.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하다. 이모, 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순임이가 차를 따라주며 물었다. 순임아, 나 운이 좋았던 것 같아. 갑자기 왜요? 내가 있어서 말이야. 순임이가 웃었다. 이모, 저야말로 운이 좋죠. 이모를 만나서. 하지만 나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다. 만약 순임이가 없었다면 나는 진짜로 자식들의 계략에 넘어갔을 것이다. 2년이 지나면서 나는 더 이상 자식들의 꼴도 보기 싫어졌다. 지난주에도 딸 정희가 와서 또 협박했다. 엄마,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거예요? 우리는 엄마의 친자식이에요. 친자식, 나는 코웃음을 쳤다. 친자식이 엄마를 요양원에 처박으려고 해. 친자식이 도장 훔쳐서 재산 빼앗으려고 해. 그건 오빠가 그런 거지, 엄마. 나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딸 정희가 울면서 나갔다. 하지만 나는 조금도 동정하지 않았다. 내가 10달 동안 뱃속에서 키우고 진통의 고통을 겪으며 낳고 평생을 바쳐서 키운 자식들. 그 자식들이 이제는 나에게 가장 큰 적이 되었다. 이모, 괜찮으세요? 순임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응. 괜찮아. 오히려 속이 시원해. 정말 그랬다. 이제는 자식들에 대한 미련도 없었다. 순임아, 네, 넌 정말 내 딸 같아. 이모, 아니, 내 친딸보다 더 소중해. 배 아파서 낳은 딸은 나를 버렸는데, 배 아프지 않고 얻은 딸은 나를 지켜주잖아. 순임이가 울기 시작했다. 이모. 저도요. 저에게는 이모가 친엄마보다 더 소중해요. 우리는 그날 밤 오랫동안 이야기했다. 서로에게 얼마나 고마운지, 얼마나 소중한지. 순임아, 나는 내가 내 진짜 딸이라고 생각해. 이모, 피는 안 섞였지만 마음으로는 친딸이야. 며칠 후 나는 최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최변, 상가 건물 증여하고 싶어. 순임이한테. 응, 지금 당장. 순애야, 생각 많이 해봤어. 30억이 넘는 건물인데. 충분히 생각했어. 그 아이한테 주고 싶어. 최 변호사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그럼 증여세가 많이 나올 텐데. 그것도 생각해봤어. 월세 수입으로 충분히 낼 수 있을 거야. 재래시장 상가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는 한 달에 3천만 원 정도였다.
증여세를 몇 년에 걸쳐서 내도 충분했다. 그럼 수님이한테 미리 얘기해 볼까? 아니야, 깜짝 선물로 주고 싶어. 일주일 후 모든 서류가 준비됐다. 수님아, 나랑 어디 좀 가자. 어디요? 그냥 볼 일이 있어. 수님이는 의아해했지만 따라왔다. 공증사무소에서 최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모, 여기는 왜 온 거예요? 수님아, 앉아봐. 최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다. 김수님 씨, 이순의 어르신께서 재래시장 상가 건물을 김수님 씨에게 증여하신다고 합니다. 네. 뭐라고요? 수님이가 벌떡 일어났다. 이모, 이게 무슨 말이에요? 수님아, 내 선물이야. 선물이요? 이모, 이건 너무 크긴 뭐가 커. 내가 나한테 해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수님이가 울기 시작했다. 이모, 저는 이런 걸 바라고 한 게 아니에요. 나도 알아. 그래서 더 주고 싶은 거야. 하지만, 수님아, 내 말 안 들을 거야? 결국 수님이는 울면서 서류에 서명했다. 증여세는 예상대로 많이 나왔다. 이모, 이 돈을 어떻게 내요? 수님이가 걱정했다. 월세로 내면 돼. 한 달에 3천만 원씩 나오니까 2년 반이면 다 낼 수 있어. 하지만 그동안 이모 생활비는 걱정 마. 예금도 있고 아파트도 있잖아. 사실 나는 이미 계산해뒀다. 수님이가 증여세를 내고 나서도 우리 둘이 편안하게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은 남아있었다. 이모, 정말 괜찮은 거예요? 괜찮다고 했잖아. 오히려 내가 기뻐. 정말 그랬다. 내 평생의 노력이 수님이한테 가는 것이 너무 기뻤다. 며칠 후 자식들이 모두 몰려왔다. 누군가 알려준 모양이었다. 엄마! 뭘 하신 거예요? 미쳤어요? 큰아들 정민이가 소리를 질렀다. 상가 건물을 남한테 줘버렸다면서요? 남이 아니야, 내 딸이야. 딸! 김수님이가 언제부터 엄마 딸이에요? 나 죽기만 바라고 있는 너희들보다는 훨씬 나은 딸이지. 딸 정희가 끼어들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30억짜리 건물을 그냥 줘버렸어요? 현실을 똑바로 보라고요. 내 건물이야. 내가 누구에게 주든 내 마음이지. 엄마! 이건 사기예요. 김수님이가 엄마를 속인 거라고요. 속였다고? 누가 누구를 속였는데? 엄마를 조종해서 이런 미친 짓을 저지르게 한 거잖아. 조종? 너희들이 날 조종하려고 했잖아.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고 도장 훔쳐가고. 엄마! 법적으로 문제 삼을 거예요. 좋아해봐. 모든 절차는 합법적으로 했으니까. 결국 자식들은 화를 내며 나갔다. 자식들이 나간 후 집이 조용해졌다. 이모, 괜찮으세요? 수님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응. 너무 괜찮아. 앞으로도 몇 번은 겪어야 될 거야. 정말 그랬다. 가슴이 뻥 뚫린 기분이었다. 이모, 정말 고마워요.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보답은 무슨, 너 일 열심히 하면서 건강하게 그냥 계속 내 곁에 있어줘. 그게 최고의 보답이야. 수님이가 내 손을 꼭 잡았다. 이모, 저는 평생 이모 곁에 있을 거예요. 그날 밤 나는 정말 편안하게 잠들었다.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들은 모두 원수가 되었지만 배 아프지 않고 얻은 딸 하나가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피를 나눈 혈육보다도 소중한 딸. 김수님, 내 진짜 딸. 이제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오직 수님이 뿐이었다. 자식들아, 난 너희들을 단 한순간도 미워한 적이 없어. 하지만 내가 아플 때 너희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끝내 하지 않았다. 내 인생 마지막 선택은 나를 사람으로 대해준 사람과 함께 하기로 했다.